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풀만 하셨어요? 또 수업 듣는 이론적으로 이해하는 거랑 또 객관식 문제 느낌이 좀 달라서 그래도 1회여서 뭐 내용 자체가 크게 어려운 거는 진도 나갈게요. 자, 자 1번부터 봅니다. 자, 1번 상대방 있는 단독 행위를 고르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건 뭐 간단한 문제죠. 상대방 있는 단독 행위, 동의, 취소, 우리가 뭐 취철, 동추, 해해, 채상 이런 거 봤었는데 자, 조심하실 점은 유증이죠. 유언, 유증은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죠. 그래서 유증이나 또 상대방 없는 거 이제 유언이 있었고 그리고 또 뭐 있었냐면 재단법인 설립행위, 재단법인 설립행위 그리고 소유권의 포기, 소유권의 포기. 그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에서 우리 예전에 33회, 34회에서 다음 중 상대방 있는 단독 행위가 아닌 것은 이래서 이제 요거 고르는 거 한번 나왔으니까 유재포 이렇게 좀 기억해 두시라고 했고 그 다음에 친구 사이에 이루어진 증여. 증여는 뭐예요? 증여는 얘는 계약이죠. 계약. 단독 행위가 아니라 계약. 그 다음에 공유 지분 포기, 합유 지분 포기 이런 건 상대방 있는 단독. 공유 지분을 포기하면 다른 공유자들이 존재하는 거죠. 그러면 답은 기억, 니은, 니을. 답은 기억, 니은, 미음이니까 답은 2번이 되겠네. 자, 그 다음 2번 강행법규에 위반한 법률행위로 옳은 것입니다. 자, 1번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서 중요한 말이 뭐였어요? 업, 중개업. 반복적으로 한다는 거죠. 그럼 중개업을 하면서 체결한 보수약정은 무효다. 그러니까 실전에서 이게 나오면 자격 없는 애가 중개업 나오면 뭐 읽어볼 필요 없이 바로 유효냐 무효냐 요거 확인하시면 되고 그러면 우리가 비교했던 건 중개업이 아니라 우연히 일회적으로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기로 했다면 그거는 유효다라고 했죠. 그럼 1번이 정답 옳은 지문이 되겠고요. 2번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해서 일정한 구역 내 토지 매매 뭐가 나왔어요? 허가. 그럼 토지 거래 허가 구역에서 허가를 요하는 규정은 단속 규정이다, 효력 규정이다. 효력 규정. 그러니까 단속 규정은 위반하면 무효예요, 유효한 거야. 유효하고 단속만 되는 게 단속 규정이었잖아요. 근데 이건 허가를 받지 않으면 아예 무효가 되기 때문에 단속 규정이 아니라 효력 규정에 해당이 된다. 그 다음에 3번 부동산을 등기하지 않고 순차적으로 매도하는 자 중간 생략 합의가 나왔죠. 중간 생략 합의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하죠. 이건 효력 규정이 아니라 단속 규정에 위반되는 거니까 유효. 4번은 뭐 나왔어요? 4번은 직접 거래 금지죠. 공인중개사가 직접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공인중개사법이 규정하는데 이건 효력 규정이 아니라 뭐다? 단속 규정이죠. 유효하다라고 했어요. 유효. 그 다음에 5번 관할관청 허가 없이 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행위.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행위는 유효가 아니라 이건 효력 규정 위반이다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 대표적인 것들이 나와 있지만 나중에 복습하실 때는 다시 효력 규정 위반과 단속 규정 위반을 구분해서 확인해 두셔야겠고요. 3번. 자, 3번은 뭐에 관한 문제예요, 이거? 갑이 을에게 매도했다가 인도까지 했는데 등기는 을에게 하지 않고 누구한테 넘겼대요? 그렇죠. 병한테 넘겼대. 그럼 무슨 문제? 이중매매지. 그럼 이중매매면 일단 주어진 사례에 적극가담이란 말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되는데 적극가담이란 말은 없죠. 그러면 원칙은 유효다 무효다? 유효. 그러니까 적극가담이란 말이 나오지 않으면 이중매매는 유효한 거예요. 그럼 1번 보시면 A 토지가 을에게 매도된 사실을 알고 있는 병이 갑으로부터 A 토지를 매수했다. 자, 유효예요? 무효예요? 유효죠. 유효. 무효가 아니라. 그러니까 알고 있는 정도를 넘어서 알면서도 요청한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요걸 우리가 적극 가담이다라고 불렀고 적극 가담하지 않는 한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라고 했습니다. 2번. 제2매수인 병이 매도인의 배임행에 자, 적극 가담 나왔죠? 자, 적극 가담하면 이제 반사회적, 사회 질서에 위반되어 무효가 되고요. 병이 A 토지를 다시 선의의 정에게 매도했다. 우리 시험에서 정답 지문으로 제일 많이 나온 게
이 선의의 정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느냐였죠. 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이중매매는 절대적 무효로 선의의 정이 나와도 얘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2번은 옳은 지문. 3번. 선의의 병이 을에 대하여 A 토지의 명도를 청구한 경우, 그럼 선의의 병이라고 돼 있으니까 누가 소유자라는 거예요? 지금 이 그림에서는 3번에서는 병이 적극 가담하는 게 아니라 몰랐대요. 그럼 병이 소유자니까 병이 을한테 내 땅 줘라고 명도를 청구하면 을은 갑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을 피담보 채권으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했죠. 왜 없다고 했냐면 유치권이 인정되려면 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결련성이 있어야 되는데 요 손해배상 채권은 목적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요. 갑의 채무 불이행으로부터 나온 것이니까 결련성이 없다고 했죠. 4번. 을은 매도인의 배임행에 적극 가담한 병에게 직접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느냐? 할 수 없죠. 을이 가지는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이니까 자기 상대방이 아닌 병에게 등기 달라고 할 수 없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5번. 만일 병이 무의 대리인의 지위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적극 가담했다. 누가 적극 가담했다고요? 대리인이 적극 가담. 그럼 볼 것도 없죠. 본인이 알았느냐 몰랐느냐 따질 필요 없이 무조건 뭐가 된다? 무효가 되는 거죠. 그러면 무는 자신의 소유권 취득을 주장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2번. 답은 2번이고. 그러니까 이중매매는 사례 문제로 나올 때 좀 조심하시라고 했던 거예요. 예를 들어 갑이라는 사람이 을과 매매 계약을 했는데 갑이 을에게 대금을 등기를 주지 않고 병에게 이중으로 매매하여 등기를 이전해 주었다. 그러니까 일단 이중 매매를 논의한다는 건 우리가 얘기한 게 요 갑이라는 사람이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는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계약금은 해약금이기 때문에 계약금만 받았으면 2배 주면 끝내면 되기 때문에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는 이중 매매가 논의되지 않아요. 그럼 중도금 이상을 받았을 때 나오는데 일단 이중 매매는 자유경쟁의 원칙상 유효한 게 원칙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병이라는 사람이 단순히 알고 있었던 걸 넘어서서 갑의 배신적 행위에 적극 가담했다, 요청했다 이런 말이 써 있으면 이제 사회 질서에 반해서 무효다라는 게 판례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무효로 결정됐으면 소유권은 을이 이제 가져올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을이 병의 등기를 말소시켜야 되는데 직접 말소를 구한다, 대위해야 된다? 대위해야죠. 왜? 얘가 가지는 등기 청구권이라는 건 채권적이니까 상대방은 갑이지 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직접 말소를 구할 수는 없고, 또 한 가지 조심하실 점은 그러면 을은 야 너희들의 이중매매는 나의 채권을 침해하는 것이야 라고 하면서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서 채권자 취소권을 물어본 게 딱 2번이라 그랬어요. 이중매매에서는 뭐라고 얘기해도 안 되는 거고 또 어디 있었죠? 통정오의 표시. 통정오의 표시는 무효라 하더라도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된다. 그러면 얘네들이 적극 가담하면 요 이중매매는 무효가 되는데 두 사람이 무효인 걸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행위로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무효행위 추인은 무효 파트에 가서 중요하게 나오는 거죠.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 행위로 인정하는데 절대로 추인 대상이 될 수 없는 게 뭐였어요? 반사회적, 103조, 불공정, 강행법 위반. 103조, 104조 강행법 위반은 추인으로 유효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병이라는 애가 적극 가담했다는 건 을의 채권이 있다는 걸 알고서 한 거예요. 그러면 을은 병에게 직접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면 요건 할 수 있다라고 했죠. 채무불행은 아니죠. 얘랑 무슨 계약한 적은 없으니까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요. 그리고 병이라는 사람이 정한테 팔았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도 이게 나왔던 건데 이 정이라는 사람이 이걸 적극 가담한 부동산이라는 걸 모르고 매수했대요. 그러면 선의의 정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라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정의 뭐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이런 말 써 있으면 다 틀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중매매 사례는 거의 뭐 이 범주 안에서 나오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두시라는 차원이고, 자, 그 다음에 4번. 4번은 뭐 사실 실제 시험에 나오면 거의 10초 컷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예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고르래. 반하는 행위. 자, 기억의 수사기관에서 뭐 했대요? 허위 진술. 그럼 반사회적이다 아니다? 반사회적이죠. 그럼 니은은 중요한 말.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이라고 써 있으면 뒤에 거 읽어볼 필요 없죠. 얘는 반사회적이 아니고요. 자, 디귿에 뭐 나왔어요? 전통사찰 주지직의 임명행위야. 임명행위는 반사회적 행위가 아니죠. 보험사고를 가장해서 보험금의 편취, 보험금의 부정취득 나오면 얘는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면 해당되는 거니까 기억과 리을. 물론 이건 뭐 그냥 문제 중에 하나로 나온 거고, 역시 요거 이제 복습하실 때는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되는 판례와 아닌 것들,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핵심어들 다 체크한 거 있잖아요. 다시 한번 꼭 읽어두시고, 그 다음에 5번. 불공정 행위에서 틀린 것입니다. 1번. 무효인 불공정 행위는 절대적 무효이므로, 물론 절대적 무효죠. 무효행위 전환이 인정될 수 없다. 제일 중요한 판례죠. 불공정 행위로 무효인 경우에 전환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렇죠? 근데 뭐는 안 된다 그랬어요? 추인은 안 되지. 전환은 되고. 그러면 우리가 이걸 무슨 사건이라고 본 거였냐면 알박기 사건이라고 본 거잖아요. 알박기 사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무효지만 가격을 낮춰서 유효한 계약으로 전환시켜준 사건이고, 이와 관련되는 판례는 뭐 있었냐면 이 불공정 행위를 저지르면서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부재소 합의까지 마친 거죠. 그럼 부재소 합의는 무효예요? 유효예요? 소송 제기하지 맙시다라고 불공정 행위를 하면서 소송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면 이 합의 또한 무효다라고 했죠. 무효니까 소송 들어갈 수 있는 거지. 만약에 이게 유효면 소송 제기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자, 2번. 불공정 행위가 되기 위해 궁박, 경솔, 무경험 세 가지 모두 요구되는 건 아니다. 셋 중에 하나면 되고요. 여기서 말하는 궁박은 경제적 원인에 국한하는 것은 아니다. 정신적, 심리적 다 들어가고, 여기서 무경험이라는 것은 특정 거래에서의 무경험이에요. 일반 거래요. 일반 거래 경험, 생활체험상의 무경험을 말한다. 자, 이 요건들은 추정되지 않기 때문에 증명 책임은 누가 입증한다고 했냐면 무효를 주장하는 자. 그러니까 유무효에 관한 문제가 나오면 입증은 누가 한다고요? 무효나 취소를 주장하는 사람이 요건을 증명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궁박은 경제적 궁박, 정신적 다 들어간다. 자, 불공정성을 판단하는 기준 시점을 묻죠. 언제라고 했냐면 법률 계약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달라진 상황은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계약을 체결할 때는 가격 차가 현저하지 않았는데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사정의 변화가 생기면서 한 사람이 엄청 큰 피해를 입었어요. 불공정 행위다 아니다? 아니에요. 언제를 보는 거니까. 계약할 때 보는 거예요. 계약시. 그러면 틀린 거 찾는 거니까 답은 1번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6번. 6번 같은 건 이제 가끔 쉬어가는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죠. 물론 이제 못 쉴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적용 범위의 시험이 엄청 나온단 말이야. 불공정 행위. 그럼 우리가 불공정 행위가 적용 안 되는 건 뭐 있었죠? 증여랑 경매. 그거 찾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면 요거를 찾을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지. 그러면 쭈루룩 찾아보면 뭐 있어요? 무상행위. 무상행위가 바로 뭐다? 증여. 대가 없는 무상행위. 그리고 뭐 있어요? 경매. 답은 3번. 자, 7번. 법률행위 해석에서 틀린 것입니다. 법률행위 해석은 누가 한다? 해석의 주체는 법원이고요. 그러면 당사자의 특약으로 법원의 해석권을 구속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특약사항으로 다툼이 있으면 매도인의 해석에 따른다라고 특약을 했어도 매도인이 해석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한다고요? 법원이 합니다. 그 다음 2번. 자연적 해석이에요. 자연적 해석은 의사를 중시하는 거예요? 표시를 중시하는 거예요? 의사. 자연적 해석은 진위를 탐구하는 것이 자연적 해석이죠. 규범적 해석은 진위가 아니라
표시가 부여하고 있는 객관적 의미를 탐구하는 거고요. 그럼 자연적 해석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하나는 기억해 두시라고 했는데 이게 뭐가 있었죠? 오표시 무의 원칙. 오표시 무의 원칙 중요하고, 그리고 자연적 해석은 진위에 따라 해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적 해석은 착오 취소의 문제가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길 수 없는 거야. 의사에 합의한 거니까. 그래서 우리 오표시 무예에서 착오 취소란 말 써 있으면 무조건 틀린다고 했어요? 안 돼요. 그게 이제 4번이죠. 갑은 을 소유의 X 토지를 매수하기로 합의했어요. 그런데 계약서에는 실수로 뭐라고 잘못 썼냐면 Y 토지로 잘못 썼대. 그러면 계약이 성립된 건 X 토지다, Y 토지다. 중요한 건 표시예요, 합의예요? 합의. 그럼 뭐라고 합의했어요? X 토지라고 합의하고 글자를 잘못 쓴 거니까 계약은 어디에 성립한다? X 토지에 대하여 성립한다. 이때 착오 취소란 말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 착오가 없어요. 두 사람이 뭘로 합의했으니까. X로 합의했으니까 착오의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의사표시 해석에 있어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상대방이 알았대요. 진위를 상대방이 알았다면 중요한 건 표시상의 의사겠어요? 내심상의 의사야? 내심상의 의사지. 그러면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의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심상의 효과의사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그럼 바꿔서 얘기하면 만약에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상대방이 알 수 없었다면, 진위를 알 수 없었다면 그때는 내심상의 효과의사에 따라요 표시상의 효과의사를 봐야 돼. 그때는 표시상이고, 진정한 의사를 알았기 때문에 내심상의 효과의사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거죠. 틀린 질문은 5번이네요. 그 다음에 8번. 비진위 표시입니다. 1번 전체 공무원이. 자, 비진인데 누가 나왔어요? 공무원. 공무원 나오면 뻔하잖아. 뭐 나왔겠어요? 공무원이 사직서 낸 거 나왔겠죠. 그러면 유효다, 무효다? 무조건. 볼 것도 없이 무조건 유효다. 무효 틀렸죠. 답은 1번.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잘 이게 안 돼도 몇 번 하면 이걸 확인하셔야 되는 거야. 공무원이 사직서를 내는 건 사법행위예요, 공법행위예요? 공법행위란 말이에요. 그럼 공법행위라는 것은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이 돼요. 그러면 공무원이 진위가 사직할 의사가 없었다 하더라도 사직서 냈으면 그건 무조건 뭐다? 유효하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 이제 뭐 내심의 의사 쪽 이런 말 써 있는 거 읽어볼 필요도 없고, 공무원이 사직서를 내는 건 공법행위에 해당되고, 공법행위는 그 사람의 의사와 상관없이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얘기죠. 답은 1번. 자, 2번. 매매계약에서 비진위 표시는 상대방이 선의이며 과실 없는 경우에 한하여 유효하다. OX. 1번이 틀렸으니까 2번은 맞겠지 뭐, 그죠? 조심하시라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비진위 표시는 원칙은 유효인데 언제 무효가 돼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악의 또는 과실이 있으면 무효가 되니까 유효가 되려면 상대방은 선이기만 하면 돼요? 무과실까지 갖춰야 돼. 무과실. 그러니까 비진위가 유효가 되려면 상대방은 선의뿐만 아니라 무과실까지 갖춰야 유효가 돼. 왜? 상대방이 만약에 선이라 하더라도 과실이 있으면 알 수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뭐가 되는 거야? 무효가 되는 거지. 그래서 유효가 되려면 선의뿐만 아니라 무과실까지 갖춰야 한다. 근데 여기서 혼동하시면 안 되는 게, 처음에 막 섞어서 공부하다 보면 제3자랑 달라요. 비통착사에서 보호되는 제3자는 선이 무과실이어야 보호돼요? 선이면 보호돼요? 선이. 그러니까 제3자가 보호되는 건 무과실이 필요 없어요. 근데 그거를 여기다가 넣어가지고 선이면 되고 무과실은 필요 없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건 지금 제3자 보호를 묻는 게 아니라 비진위가 유효냐 무효냐를 묻는 거야. 무효는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니까, 유효가 되려면 몰랐다고 끝나는 거예요. 과실도 없어야 돼. 과실. 선의 무과실까지 갖춰야만 유효가 돼요. 자, 그 다음에 강박으로 증여를 했대. 그럼 끝났죠. 강박으로 증여하면 비진이다, 진이다?
지금 이거 비진이에서 강박증이 나오면 그것만 확인하시면 되지 뭐. 그죠? 비진이라고 할 수 없다. 진입니다. 4번. 갑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장애로 자기 명의로 대출받을 수 없는 을을 위해 대출금 채무자로서의 명의를 대여해 주었다. 자, 조심하실 판례였죠? 친구 부탁받고 채무 명의를 대여해 주었다면 요건 비진이에요, 진이에요? 진이지, 진이. 비진이라 할 수 없다. 그럼 바꿔서 얘기하면 채무 명의를 대여해 준 사람은 채무 부담의 의사가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있다라는 거야. 책임지겠다는 거죠. 그러면 얘랑 4번이랑 비교하실 판례는 뭐 있었냐면 채무 명의를 대여해 주었는데 금융기관이 채무 부담을 지우지 않기로 뭐 한 거 있었죠? 양해했대. 자, 금융기관이 양해했다라고 써 있으면 그 대출 약정은 뭐가 된다 그랬어요? 무효. 뭘로 무효가 되는 거야? 통정 허위 표시가 되는 거예요. 통정 허위 표시로 무효가 된다. 그래서 의사 표시와 관련되는 대출 약정은 두 가지 판례가 있는데 쭉 읽어봤더니 금융기관이 양해했다는 말이 없네? 그러면 비진이가 아니라 뭐다? 진인 거예요. 진이니까 상대방이 알든 모르든 무조건 유효가 되고요. 근데 금융기관이 양해했다라고 써 있으면 이건 그냥 볼 것도 없어요. 통정허위 표시로 뭐가 된다? 무효다. 자, 5번. 어떠한 의사표시가 비진이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 그럼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는 뭐야? 상대방이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거죠. 누가 입증해야 돼요? 유효주장자가 입증해야 돼요? 무효주장자가 입증해야 돼. 무효주장자. 그 증명 책임은 그 무효라고 주장하는 주장자에게 있다라고 했어요. 9번. 갑은 자기 소유 건물에 대해 채권자 A의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통정. 자, 뭐에 관한 사례요? 통정허위 표시요. 그러면 갑거래 통정허위 표시는 유효다, 무효다? 무효죠. 통정허위 표시는 언제나 무효예요. 그러면 주어진 사례에서 병을 찾으셔야 돼요? 설마 갑과 을만 나올까? 아니에요. 갑과 을만 나오면 지문 5개가 안 만들어져. 그러니까 병이 나와야 돼. 근데 중요한 건 병이 어떤 상태인지가 중요한 거죠. 왜? 선이면 누가 소유자가 돼요? 병이 선이면. 병이 소유자가 되고 병이 악이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죠. 그럼 병이 어디 있어요? 병은 갑을병은 한자로 써 있으니까 눈에 일단 띌 거 아니에요. 병 나왔네. 근데 그 사정을 뭐야? 모르는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누가 소유자야? 병. 이 사건에서 소유자는 병인 겁니다. 자, 그럼 1번. 갑은 허위 표시 무효를 병에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갑이 무효를 병에게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주장할 수 없어요? 여기 주어진 게 선의의 병이라고 써 있잖아요. 선의의 병에게는 어느 누구도 대항할 수 없는 거야. 틀렸고 2번. 을은 병에게 무효를 이유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누가 소유자로 결정됐다 그랬어요? 선의의 병이. 3번. 병이 취득한 건물은 A에 의한 강제 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없다? 3번 무슨 얘기인지 들었어요? 갑이 부동산이 있는데 A라는 애가 강제 집행할 것 같으니까 둘이 짜고 을에게 소유권을 넘겼잖아요. 진짜 매매가 아니라 가장 매매. 근데 을이 그걸 누구한테 넘겼대요? 병한테 넘겼는데 병이 선이래. 그러면 누가 소유자로 확정되냐면 병. 얘는 무조건 보호되고 어느 누구도 얘한테 대항할 수 없어요. 그러면 A가 이 부동산에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지를 물었잖아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어느 누구도 얘한테 대항할 수 없다. A는 누구 채권자예요? 갑의 채권자지 병의 채권자가 아니니까 이 건물은 A에 의한 강제 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그럼 얘가 소유자가 돼버리면 갑은 소유권을 날렸잖아요. 그럼 누구 잡으러 가야 돼? 을한테 야, 너 병에게 받은 매매대금 내놔. 그게 바로 뭐였어요? 부당이득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해야죠. 자, 그러면 4번 보세요. 갑은 을에게 무효를 이유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돈 당연히 받아야지. 그럼 5번 A가 갑과 을의 행위에 대하여 채권자 취소권 나왔네.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통정허위 표시는 할 수 있다. 아까 이중매매에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였고 통정허위 표시는 요건을 갖추면 할 수 있다. 그럼
그럼 옳은 거 찾는 거였죠? 답은 3번입니다. 자, 10번. 허위 표시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1번. 자, 제일 중요한 거였죠. 누가 나왔어요? 파산관. 얘 제3자도 아니다. 제3자죠. 근데 파산관제인이 선의일 때 보호되는데 이때 선이냐 악이냐라는 것은 파산관제인 개인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기준이야? 채권자, 파산 채권자가 기준이야. 그럼 파산 채권자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선이면 보호를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모두 악의가 아니라면 선의의 제3자이다. 1번은 바로 옳은 지문 정답. 그 다음에 2번. 가장 근저당 설정 계약이 유효하다고 믿고 그 피담보 채권을 가압류한 자는 선의의 제3자로 보호될 수 없다. 얘 제3자야 아니야. 왜 제3자요? 가압류했잖아. 새롭게 이해관계를 맺으면 제3자인 거야. 그리고 뭐 믿었다라고 했으니까 선의 제3자로 보호될 수 있는 거고. 3번. 가장 소비대차의 계약상 지위를 선의로 이전받은 자는 선의의 제3자로 보호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뭐죠? 계약상의 지위를 이전받은 거야. 원래 뭘 이전받았다라고 하면 제3자에 들어가는 게 맞다 그랬어요. 근데 얘는 뭘 이전받았냐면 계약상의 지위를 이전했다. 다른 말로 하면 계약을 인수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건 제3자예요? 당사자예요? 당사자예요. 그래서 계약을 인수한 자, 당사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 이런 사람들은 새롭게 뭘 한 것처럼 써 있지만 제3자가 아니라는 거 조심하시라고 했고 보호될 수 없고요. 악의의 제3자로부터 선의로 전득한 선의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병은 악인데 정이 뭐인 거야? 그러니까 지금 갑을 병 이렇게 돼 있는데 요 병이 악이란 말이에요. 얘는 소유권 취득할 수 없잖아. 근데 병이 정한테 파는데 얘가 선이라는 거지. 얘 권리 취득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없다 그랬어요? 할 수 있다. 얘만 제3자고 얘는 제4자예요? 아니라 그랬죠. 얘도 제3자니까 병이 악이면 취득 못하는데 얘가 선이면 얘는 취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많이 봤는데 뭐까지 봤어요? 우리가 기본 수업할 때도 그런 눈빛으로 보셨단 말이야. 그래서 이것도 있잖아. 그럼 얘가 악이에요. 취득한다 못한다? 못하지. 정이 무한테 팔았어요. 무는 선이에요. 한다 못한다? 얘는 하는 거야. 그러니까 병만 제3자가 아니라 당사자와 포괄승계인 이외자로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으면 제3자입니다. 그래서 악의의 제3자로부터 선의로 전득한 자, 이 얘가 선이에요. 그럼 얘는 제3자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지. 얘도 선이면 보호된다. 그러니까 병만 제3자가 아니라 정도 제3자 같이 봐두시고요. 5번. 선의 제3자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선의뿐 아니라 무과실도 인정되어야 한다. OX. 제3자는 보호되기 위해서 뭐면 충분하다. 선의면 되고요. 무과실까지 갖출 필요 없고 또한 이 선의는 모두 추정되기 때문에 자기가 병이 스스로 선임을 입증할 필요는 없습니다. 갑이 병의 악의를 입증해야죠. 11번.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걸 찾으래요. 1번.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었는데 중과실이 있대요. 취소가 된다 안 된다?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데 중과실이 있대요. 취소될까 안 될까? 안 되죠. 그렇죠? 아니 이건 오늘 수업한 건데 어떻게 생생하게 기억나거나 이러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오 취소하려면 기본적으로 법률행위 내용의 착오이고 두 번째로 중요 부분에 해당되고 세 번째는 뭐가 있으면 안 돼요. 중과실이 없을 것, 이게 취소 요건이었잖아요. 근데 아무리 중요한 착오라 하더라도 뭐가 있으면 중과실이 있으면 취소 안 돼요. 다만 이제 하나 조심하실 점은 중과실이 있어도 취소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었죠. 중과실이 있는데 상대방이 착오를 뭐하면 이용해 먹었다면 중과실이 있어도 취소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원칙을 묻는 거니까 중과실이 있으면 취소될 수가 없는 거죠. 자, 2번. 착오가 있었는데 경제적으로 불이익은 없대요. 취소된다 안 된다? 착오 취소하려면 반드시 경제적 손실이 있어야 돼요? 없어도 돼요? 반드시 있어야 돼.
경제적 불이익이 없으면 착오 취소는 될 수 없다. 우리가 어떤 판례를 대표적으로 봤죠? 무효인 가압류 사건. 가압류가 없는 줄 알고 보증을 서줬는데 나중에 봤더니 등기부상 가압류가 있었죠. 근데 그게 어떤 가압류였다? 무효. 그럼 무효면 실제로 없는 거랑 마찬가지니까 경제적 불이익이 없는 경우예요. 3번. 면적에 근소한 차이가 있다. 취소된다, 안 된다? 안 되고요. 1, 2, 3번 다 안 되고 4번. 4번은 핵심어가 뭐죠? 법령상 제한이에요. 토지를 목적대로 못 썼다. 우리가 이거 비유구 사건이라고 대표적으로 본 거지. 뭐 하려고 땅 샀다고요? 소 키우려고. 소 키우려고 땅 샀는데 법령상 시설 녹지에 포함되는 바람에 가축을 키울 수 없는 땅이에요. 취소가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이건 그냥 단지 동기의 착오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 5번. 중요 부분의 착오로 인하여 소취와 합의를 한 경우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요건 최신 판례니까 조심하시라고 했죠? 뭐가 중요한 단어예요? 소취합의. 그러니까 만약에 중요 부분의 착오로 소취하를 했어요. 그럼 소취하는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이건 소송행위니까. 근데 소취하 합의는 개인적인 합의인 거지 소송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 원칙에 따라 취소할 수 있다. 최근 판례 조심하시고. 자, 12번 착오 계속 나옵니다. 틀린 것은 1번 당사자 합의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에 관한 109조 1항을 배제할 수 있느냐. 자, 착오 취소는 강행 규정이에요? 배제할 수 있어요? 배제할 수 있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얘기 했었어요? 규모가 큰 계약을 할 때는 대부분 계약서에 착오 취소는 배제한다는 특약이 들어간다고 했죠? 배제할 수 있다. 옳은 질문. 자, 2번. 중과실에 대한 증명 책임이에요. 취소하려는 사람이 중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요? 취소를 막으려는 자가 중과실이 있음을 입증해요? 자, 오늘 처음부터 해볼까요? 처음은 뭐였냐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때 착오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취소하려는 사람이 착오가 있었다고 입증해요? 취소를 막으려는 자가 착오가 아니었음을 입증해야 돼. 우리가 더 처음으로 가면 되지. 법률행위 효력 요건 얘기할 때 무효나 취소의 문제가 생기면 기본적으로 무효나 취소를 주장하는 사람이 요건을 입증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착오로 취소하려면 누가 입증해야 돼요? 취소하려는 사람이 뭐가 있었음을? 착오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거야. 그러면 표의자가 착오가 있었음을 입증하면 취소 가능해지잖아요. 그럼 상대방은 그걸 막으려면 뭘 입증해야 돼? 너 중과실이잖아 라고 입증하라 그랬죠. 그럼 이 경우에 중과실 여부의 입증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는 자가 입증합니까? 취소를 막으려는 자가 입증합니까? 막으려는 자. 그렇죠? 그래서 취소케 하지 않으려는 자, 즉 상대방이 입증합니다. 하나 보면 이런 거 있죠. 갑이 을이랑 토지 매매 계약을 했는데 이 갑이 공장 경영자였어요. 공장 경영자가 땅 샀네. 뭐 하려고 땅 샀냐면 공장 지으려고. 공장 부지가 부족해서. 근데 문제는 공장 지으려고 땅 샀는데 이 땅은 공장 건축이 안 되는 땅이죠. 그러자 갑이 계약을 뭐 하겠다는 거야? 취소하겠다는 거야. 이때 이 을이 아니 공장을 운영하는 사장님이 공장 건축이 가능한지도 알아보지 않고 땅 샀어? 그럼 당신 중과실이지? 라고 주장했다 그랬죠. 그러면 공장 경영자 사건은 중과실이 인정된다 안 된다? 인정되는 거죠? 취소 못합니다. 그럼 중과실이 있는지 없는지는 취소하려는 공장 경영자가 중과실이 없었음을 주장하는 거예요. 취소를 막으려는 사람이 표의자의 중과실이 있음을 입증하는 거예요. 얘가 주장하는 거지. 다 똑같아요. 그래서 항상 중과실은 취소를 막고 법률행위 효력을 유지하려는 자가 입증하면 돼요. 3번. 물건의 하자로 하자담보 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매수인은 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더라도 취소할 수 없다. 자, 중요한 판례였죠. OX. 하자담보 책임과 착오 취소의 경합의 문제요. 그러면 하자담보 책임과 착오가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하자담보 책임이 우선 적용된다, 선택할 수 있다.
선택할 수 있죠. 그러면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해야 돼? 없다라고 해야 돼? 있다. 하자담보 책임이 성립해도 차고 취소를 선택하여 주장할 수 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자담보 책임이 성립하는 범위 내에서 차고 취소는 배제된다. OX. 틀려. 배제되지 않습니다. 하자담보 책임이 성립해도 얼마든지 차고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 4번. 4번 아까 강조한 게 나왔네요.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와야 돼? 차고니까 중요한 말은 이용이 들어와야지. 이용. 그러면 뒤에 중과실 있단 말 써 있겠죠? 그러면 있으나 마나 차고를 이용해 먹었다고 써 있으면 마지막 결론만 확인하시면 돼.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아무리 중과실이다 하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 중요한 판례였고, 그 다음에 5번. 5번이 제일 중요하죠.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뭐 했어요? 해제했대. 그럼 해제당한 매수인은 이제 차고 취소 못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죠. 차고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어떤 실익이 있다고 했냐면 이렇게 되면 해제당한 매수인은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지지 않아도 된다. 지지 않아도 되죠. 그러니까 이걸 인정해 준다라고 했고, 답은 3번이고요. 그 다음에 13번 틀린 것입니다. 자, 기억은 어떤 말 나왔죠? 시가의 묵비, 사기다 아니다. 아니죠. 그렇죠. 이건 고지 의무가 없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니은은 뭐 나왔어요? 공동묘지는 사기다 아니다. 사기죠. 알려줄 의무가 있잖아요. 부작위한 기망이 된다. 그 다음에 디귿, 제3자의 사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피해자는 계약을 취소하여야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OX. 아니죠? 아까 공동묘지 사건 보면서 취소하지 않고도 계약을 유지하면서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고 했고, 자, 리을은 강박이네요. 중요한 단어는 뭐죠? 박탈. 박탈 나오면 취소가 아니라 아예 무효다라고 했죠. 그럼 틀린 지문은 기억과 디귿. 답은 2번. 자, 14번. 갑은 A의 기망행위로 자기 소유 건물을 을에게 매도했대. 자, 사례를 보니까 이게 무슨 문제죠? 갑이 있는데 A가 속이는 바람에 갑이 A한테 팔았대, 을한테 팔았대요. 을한테. 그러면 사기친 사람은 누구죠? 물론 A죠. A라고 써 있잖아. A라고. 근데 제가 이제 원하는 답은 이거였지. 갑이 있는데 A가 갑에게 사기를 쳐서 자기랑 계약한 게 아니라 을과 계약을 하게 만들었대. 그럼 갑의 계약의 상대방은 누구다? 을. 그럼 A는 뭐야? 상대방이 아니라 제3자. 이걸 우리 뭐라고 불렀어요? 제3자 사기라고 불렀던 거지. 그럼 제3자가 사기친 경우에 갑이 무조건 취소하면 얘가 피해본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제3자 사기의 경우에는 갑은 언제든지 취소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제3자 사기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악의 또는 과실이 있을 때 취소 가능하고, 만약에 전혀 몰랐다, 선의 무과실이면 취소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제3자 사기에서 제일 중요한 판례가 뭐였어요? 사기친 애를 봤더니 얘가 누구다? 대리인. 대리인과 본인 관계면 제3자 관계가 아니니까 언제든지 취소 가능하죠. 1번. 갑이 사기당한 사실을 을이 알 수 있었대요. 그럼 을이 알 수 있었다면 갑은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알았거나 알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문에 갑은 을이 알았을 때 하나여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리는 거야. 알았거나 설령 몰랐어도 과실이 있다. 알 수 있었으면 취소 가능하고, 자, 2번이 제일 중요하죠. 2번. 만약 A가 을의 뭐였다? 대리인이요. 그러면 볼 것도 없죠. 선의 무과실이든 악의 과실이든 따질 필요 없이 무조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렇죠? 옳은 거 찾는 거니까 답은 바로 2번이네요. 3번. 근데 대리인이 아니라 단순 피용인이네요. 단순 피용인. 그럼 단순 피용인은 동일시하는 자였어요? 제3자요? 제3자지. 그러면 을이 선의 무과실이면 갑은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죠. 그렇죠? 다시 피용인이면 동일시하는 자가 아니니까 제3자 사기가 맞죠? 그럼 제3자 사기면 언제든지 취소해요?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취소야. 알았거나 알 수 있다. 그럼 반대로
선이 무과시면 전혀 알 수 없었다면 취소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근데 취소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틀렸고 5번 갑이 A를 상대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 먼저 계약 취소해야 한다. OX 틀렸죠. 취소하지 않고도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고요. 을이 병에게 건물을 팔았네. 그러면 누가 나온 거야? 제3자 나온 거지. 여기서 을이 병한테 팔았다고 써 있잖아요. 그럼 을이 병한테 팔았으면 얘들이 계약의 당사자고 얘는 제3자. 그럼 얘가 보호되려면 선의 무과실에 대해 선이면 돼요. 선이면 얘한테 취소했어도 얘한테 대항할 수 없다. 그 얘기 나오겠죠. 그러면 병에게 건물을 양도한 경우 취소했어도 선의의 병에게 효과를 주장할 수는 없다라고 했어요. 옳은 질문은 2번. 그러니까 사기 강박에서는 사실 이게 제일 어려운 부분이에요. 제3자 사기 강박이 사례 문제로 나올 때가 제일 어려운 거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두시고. 자, 15번. 효력 발생이에요. 옳은 거 1번. 제한 능력자에게 도달됐대. 자, 그럼 제한 능력자에게 도달되었다면 얘한테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제한 능력자에게 효력을 주장할 수 없죠. 제한 능력자가 주장할 수는 있다 없다? 그건 있죠. 그럼 제한 능력자에게 주장할 수 없지만 언제부터 할 수 있어요? 제한 능력자의 법정 대리인이 도달 사실을 알았다면 주장할 수 있죠. 1번 틀렸고 2번 도달의 개념. 도달은 상대방이 통지를 현실적으로 수령한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알 수 있는 상태. 상대방이 지배권 내로 들어가 요지 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되면 도달로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꼭 자기가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동거 가족이 받아도 도달이죠. 틀렸고 3번. 갑은 을의 주소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을에 대하여 공시송달. 자, 우리 공시송달에서 제일 중요한 요건이 뭐였죠?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데 대해서 뭐가 있으면 안 돼? 과실. 과실 없이 몰라야지. 만약에 상대방의 소재를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했다면 공시송달의 방법을 사용해도 효력은 생길 수 없어요. 근데 지금 뭐라도 있어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시송달했대. 그럼 마지막만 보시면 되겠네요. 효력이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깁니다. 생기지 않는다. 옳은 질문 3번. 그래서 공시송달에서 제일 중요한 요건은 과실 없이 알지 못해야 된다. 무과실해야 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5번. 격지자 간의 계약에서 청약은 발신주에 의한다. 이거 휙 빨리 읽으면 옳은 질문 같죠? 근데 뭐가 들어 지금? 청약. 뭐만 발신주의다? 승낙만. 그래서 격지자 중에서 발신주의를 취하는 건 뭐밖에 없다고요? 승낙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도달주의 원칙이다. 5번. 갑이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제한능력자가 됐다. 자, 누가 제한능력? 상대방이 제한능력자예요? 표의자가 제한능력자가 된 거야. 표의자가 발송하고 제한능력자가 됐대. 그럼 뒤에 뭐라고 나와야 돼?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근데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이건 아무 상관없어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했고. 16번. 대리에서 틀린 것입니다. 대리는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OX. 이거 맞는 거죠? 그렇죠. 최소한 뭐는 있어야 되고. 의사 능력. 만약에 대리인은 의사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라고 써 있으면 틀려요. 의사 능력이 없으면 무효고 행위 능력을 요하지 않는 거죠. 2번.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는 대리의 목적인 물건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물건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용이나 개량은 무제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가능하고요. 보존행위는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보존행위는 현상 유지니까 별도의 수권이 따로 있을 필요도 없고요. 제한 없이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임의 대리인이요. 본인이 가지는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킵니다.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건 이용 개량 행위였어요? 보존 행위요?
보증 현상 유지잖아요. 그러면 이 경우에 별도 수권이 있어야 돼요? 필요 없다? 필요 없죠. 그럼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3번. 3번이 제일 중요한 판례죠. 매매계약에 대리권이 있대요. 그러면 대금받을 권한이 있다 없다? 있다. 제일 중요한 판례. 그리고 관련해서 우리가 본 거 뭐 있었냐면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대하여 포괄적 대리권. 포괄적 대리권 써 있으면 뒤에 뭐 할 권한도 있다. 대금 지급기를 연기해 줄 권, 연기가 나올 거고, 그리고 매매계약 체결의 대리권이 있어요. 체결의 대리권이 있으면 체결된 계약을 해제하거나 취소할 권한이 있다 없다. 그런 거 반대되는 권한은 없다라고 했고, 5번.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대. 그럼 뭘 안 한 거예요? 줄여서 얘기하면 현명을 안 한 거죠. 자, 현명을 안 하면 누구의 법률행위로 본다? 대리인 자신의 법률행위로 간주해 버립니다. 근데 현명하지 않았어도 본인에게 효과가 귀속되는 경우가 있었죠. 115조에서 상대방이 이자가 대리인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뭐라고 돼 있어요? 상대방이 대리인으로 한 것임을 알 수 있었대. 그럼 효과는 누구한테 가요? 본인에게. 근데 본인에게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틀렸네요. 답은 5번. 자, 17번 자기계약 쌍방대리에서 틀린 것입니다. 1번. 본인이 허락한 경우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유효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금지하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첫 번째 본인이 허락한 경우, 두 번째는 뭐예요? 채무의 이행. 두 가지는 할 수 있죠. 근데 조심하시라고 한 건 모든 채무 이행이 아니라 다툼이 없는 채무 이행을 말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툼 없는 채무하면 대표적으로 두 개 봤었잖아요.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 두 번째는 등기 신청. 이런 건 허용된다. 자, 2번. 계약 체결의 대리권이 수여됐어요. 그럼 얘는 해제할 권한이 있다 없다? 그런 거 없어요. 반대되는 권한 없고 해제나 취소하려면 특별수권 따로 받아야 됩니다. 3번. 대리인은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합니다. 등기 신청이네요. 쌍방대리 할 수 있다 없다? 있죠. 이건 완성된 걸 이행하는 거니까 상관없고요. 4번. 대리인이 여러 명이다. 수인인 때는 공동으로 본인을 대리하는 게 원칙이다. 4번 틀렸죠. 저 원칙은 공동대리가 아니라 각자 대리. 그럼 공동대리가 되는 경우는 법률의 규정이나 수권행위로 달리 정할 때만 공동대리가 되고요. 자, 5번. 부동산 입찰 절차에서 동일 물건에 관해 이해관계가 다른, 서로 이해가 충돌되는 두 사람의 이상의 대리인이 되어서 입찰 들어가면 그 입찰은 뭐라 그랬어요? 무효. 얘네 둘은 서로 이해가 상충되기 때문에 쌍방대리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본 거죠. 답은 4번. 자, 18번. 옳은 것입니다. 미성년자 을이 갑의 임의 대리인으로 매매 계약했대. 문제 있어요, 없어요? 미성년자 을이 임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했대요. 그러면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으니까 이 미성년자의 대리행위는 완전 유효. 누구도 취소할 수 없다. 그러면 뒤에 취소할 수 있는지를 물을 거예요. 갑은 본인은 을이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나요? 라고 물었어요.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117조에 따라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으므로 미성년자가 대리행위를 했으면 어느 누구도 취소하지 못합니다. 2번. 현명은 명시적으로 해야 한다. OX. 틀렸죠. 우린 다 묵시적 포함하는 개념이고, 그 다음에 3번. 수권행위 철회는 임의대리와 법정대리의 공통적 소멸사유다. OX. 틀렸죠. 이건 어디에만 나와요? 임의대리에서만. 수권행위라는 건 법정대리에서 나올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럼 임의대리에만 나오는 독특한 소멸사유. 우리 민법이 규정하는 건 수권행위 철회랑 뭐 있었죠? 수권행위는 그냥 하는 게 아니니까 원인된 법률관계. 그렇죠? 원인된 법률관계 종료. 예를 들어 고용계약이나 위임계약이 종료되었다. 그럼 대리권도 임의대리권 소멸하는 거죠. 두 가지. 나중에 128조에 규정되어 있으니까 한번 다시 찾아서 읽어보시고. 4번. 대리인의 대리행위가 사회질서 위반. 끝났네요.
본인이 알았느냐 몰랐느냐는 따질 필요 없죠. 누가 기준이니까? 대리인. 그럼 대리인이 사회질서 위반 행위를 하면 본인은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죠. 본인이 가운데는 그런 말이 써 있을 거 아니에요. 본인은 몰랐다. 이중매매할 때 대리인이 적극 가담했는데 본인은 몰랐다. 반사회적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시험에서 적극 가담이란 말이 나왔다. 사회질서 위반이 나왔다면 본인이 어쨌는지는 볼 필요 없는 거예요. 누구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대리인. 그 다음에 5번.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강박을 했다. 누가 했어요? 대리인.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대리인이 사기 강박을 했대요. 그러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하나요? 취소해요? 언제든지 취소해요. 언제든지. 본인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요? 취소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언제든지 하죠. 언제든지. 그럼 옳은 게 뭐였죠? 1번. 취소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제가 X를 쳐놨네? 취소할 수 없다니까 O겠어요? X겠어요? O죠. 어느 누구도 취소할 수 없다. 완전히 유효한 대리행위다. 답은 1번. 자, 그 다음에 19번. 틀린 것입니다. 1번. 대리인이 한정 후견 개시에 심판을 받으면 대리권은 소멸해요? 소멸하지 않아요? 소멸하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리권 소멸 사유 봤었잖아요. 공통 소멸 사유는 본인은 뭐만 있었죠? 본인은 사망 하나 있었고 대리인은 3개. 사, 성, 파. 사망, 성년 후견 개시, 파산. 그러니까 종전용어로 금치산까지 가야지 대리권이 소멸되는 거지 한정 후견 개시 가지고는 대리권 소멸하지 않습니다. 2번. 임의 대리는 원칙적으로 복임권이 없다. 임의 대리는 원칙적으로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언제만 할 수 있다 그랬죠? 승낙이나 또는 승낙 또는 부득이한 사유. 둘 다 있어야 돼요? 하나면 돼요? 하나면 부득이한 사유. 이 경우에만 할 수 있죠? 원칙은 복임권이 없고. 자, 3번. 어떤 말이 눈에 들어와야 돼요? 위임장 제시. 그러면 이건 뭐와 관련되는 거냐면 현명 판례죠. 그러니까 대리인이 계약서에 자기 이름만 적었지만 본인이 써준 위임장을 보여준 거야. 그럼 이건 남의 거를 자기 이름으로 팔아먹은 걸로 봐야 돼요? 대리행위로 봐야 돼? 대리행위죠. 그 현명한 방식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위임장을 제시하고 자기 이름으로 계약했다. 그럼 사실 뒤에 내용은 읽어볼 필요 없고 위임장 제시가 나오는 순간 대리냐 아니냐만 확인하시면 되죠. 대리한 것으로 봅니다. 맞고요. 4번. 대리권의 범위를 정하지 않았을 때 보존행위는 무제한합니다. 얼마든지 하고. 5번. 대리인이 자기의 이익을 위한 배임적 의사표시를 했다. 이게 뭐죠? 대리인이 지 이익을 위해서 배신을 했다. 대리권이 있대요? 없대요? 있대. 있는데 자기나 제3자 이익을 위해 대리권을 뭐 한 거죠? 남용한 거지. 그래서 우리가 조심하시라고 한 게 대리권 남용이라고 딱 적어줄 때도 있지만 이렇게 표현하면 대리권이 남용이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대리권 남용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언제나 지면 본인도 불쌍하잖아. 그러니까 뭘 유추 적용한다? 비진이. 그러니까 대리권 남용하면 비진이가 떠올라야 돼. 그럼 비진이는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효력이 없는 거죠. 그럼 상대방이 남용 사실을 뭐 했대요? 알았대. 그러면 본인이 책임진다 안 진다? 안 지죠. 책임이 있다. 틀렸고. 그래서 대리권 남용하면 107조 비진이가 유추 적용된다. 그래서 상대방이 남용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본인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20번. 을은 갑으로부터 병이 소유한 A 토지 매매 계약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았다. 자, 누가 대리인이에요? 을은 임의 대리다, 법정 대리다? 대리권 수여가 있었으니까 얘는 임의 대리인이죠. 임의 대리인. 자, 임의 대리인이 정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했대요. 그러면 을은 임의 대리인, 정은 복대리인. 이렇게 되는 거예요? 틀린 거 찾습니다. 1번. 을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는
갑의 승낙이 없어도 정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자, 임의대리는 원래 복대리인 선임할 수 없죠. 근데 둘 중에 하나, 뭐 또는 뭐야? 본인의 승낙 또는 부득이한 사유. 그러면 승낙이 없어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얼마든지 선임할 수 있죠. 대신 선임했으면 책임의 문제가 생기죠. 어떤 책임이요? 선임 감독상의 책임. 근데 이 선임 감독상의 책임이 면제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본인이 뭐 하면? 지명하면. 자, 2번. 정은 갑의 대리인이지 을의 대리인이 아니다. 누구의 대리인이라고요? 본인의 대리인이지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닌 것이고. 3번. 자, 갑의 지명이 나왔네. 본인이 뭐 했어요? 지명. 그럼 본인이 지명했다면 선임 감독상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져요. 정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라도 자, 을은 정을 해임할 수 있느냐? 대리는 복대리인의 해임권이 있을까 없을까? 한번 요건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대리인은 복대리인을 해임할 수 있느냐와 관련해서 이런 거 봤었죠. 우리가 이제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병이 있어요. 얘가 얘를 지명했대. 얘를 지명했대. 지명해서 얘가 얘를 선임한 거예요. 그러면 본인의 지명에 의한 선임이니까 을은 선임 감독상 책임을 져야 안 져요? 안 진다 그러죠. 근데 언제 져야 되죠? 아무리 지명을 했어도. 불성실 부적임함을 알면서 뭘 안 하면? 통지나 뭘 태만히 하면? 해임을 태만히 하면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얘가 얘를 해임할 수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을은 정을 해임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있다. 자, 4번. 을이 갑의 지명에 의하여 정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했다. 그러면 선임 감독상 책임은 면제요? 근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정에 대한 선임 감독을 게을리하여 손해를 끼쳤대요. 이때 배상 책임 진다 안 진다? 안 지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묻고자 하는 건 얘가 얘를 지명했을 때 선임 감독상의 책임을 지는지를 묻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본인이 복대리인과 관계에 있어서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 감독을 게을리하면 책임을 지는 게 원칙이죠. 근데 이게 언제 면제된다 그랬어요? 본인이 지명하면. 그럼 본인이 지명했다고 써 있으니까 얘는 선임 감독상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지는 거고 언제만 져요? 불성실 부적임함을 알면서 통지나 해임을 태만했을 때만 책임지는 거지. 그러면 선임 감독상 책임을 진다라고 써 있으면 틀리는 거예요. 4번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명했을 때는 통지나 해임 의무를 태만한 때만 책임지는 거지 선임 감독상 책임을 지는 건 아니다. 자, 복대리권은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함께 소멸한다. 그러니까 복대리인의 권한은 대리인의 대리권의 존재와 범위에 의존한다.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 무조건 소멸이고 대리권의 범위가 정해지면 복대리는 그 권한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자, 여기까지가 20번. 답 좀 맞춰보니까 정답률이 어때요? 많이 떨어져요? 뭐 사실 뭐 지금 이 시점에서 정답률이 몇 프로냐 이건 뭐 별로 중요한 의미가 없죠. 모든 선생님이 다 그렇게 얘기하죠. 몇 개 맞았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 조금 중요하긴 하죠. 근데 이제 조심하실 점은 가장 중요한 의미는 다음에 이 문제를 봤을 때 틀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틀렸는 건 뭐 아쉽지만 어쩔 수 없지만 복습을 하실 때 그냥 한번 쓱 다시 읽어보는 복습을 하시면 안 되고 중요한 단어가 뭔지, 이 지문이 뭐를 묻고자 하는 건지. 그러니까 이론으로 공부한 거랑 객관식 문제랑 느낌이 달라지는 게 내가 두루뭉술하게 이해했던 걸 지문으로 표현하고 있으면 그게 그건지 연결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수업 시간에 대충 이해는 했는데 문제가 안 풀려. 그건 왜 그러냐면 정확한 이해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해한 걸 객관식 지문을 보면서 그 내용이 이 얘기구나 라는 걸 연결하는 작업을 하셔야 돼. 그러니까 처음엔 좀 쉽지 않지만 여러 번 반복하시고 그리고 중요한 단어가 뭔지를 판단하셔서 이 단어가 나왔을 때 이 표현이 나온다. 거의 변함없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복습 겸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볼게요. 고생하셨습니다.